자, 81번 판례. 이것도 그동안은 실물을 바꿔놓은 최초 판례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작년 문제에 실제 이루어졌어요. 자, 집행법 53자는 강제 집행이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 부담하고 그 집행에 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집행이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강제 집행이 신청 취하 또는 집행 취소로 인해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는 그때까지 비용은 원칙은 집행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존하고 똑같게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 집행이 목적을 달성 못하고 끝나게 된 사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관한다는 겁니다. 따라 이때에는 집행법 23조에 적용되는 민소법 114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 부담과 집행의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집행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부담 영역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83번 판례는 민법의 324조 2항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권으로서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324조 2항에 관하여 유치물 소유자 상락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유치물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해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을 갖는 겁니다. 이때 그런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이런 324조 2항에서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판시한 최초 판례범들이에요. 그 324조 2항에 위반 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 사람도 그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84번 판례, 이거는 출제 않는 판례가 돼요. 가압류 집행하기 전에 이미 본원우세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 281랑 3호에 정한 추후 사유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3호 사유는 그런 가압류가 있은 뒤에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원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따라서 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원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한해서 적용되는 가압류 실수가 돼요. 집행되기 전까지 본원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가 집행하기 전에 이미 본원소에 관한 확정 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여기 3호 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 출제 안 된 판례 중에 하나이고요. 85번도 형성소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자, 번일관계의 형성,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성인 청구에서는 집행권의 가제는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은 원인이 된 실질부당 권리관계는 기편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 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유로 합의로 창설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형성소송과 같은 내용으로서 재판장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가로하는 결정이 확정된다와 마찬가지 판결 같은 것 같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판례는 가압류예요. 가압류 송달 이후에 채무자가 예금에 계좌에 입금될 예금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봅니다.
여기에서 가압류요. 가압류 성전리 외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 채권도 발송학 개체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당내에 예금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재산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이 송달됐을 때까지 아직 어떤 예금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는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요.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시에 손실수요가 종료되게 돼요. 그러나 피의암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보전 효력도 없기 때문에 집행은 바로 종료되고 그때 손실수요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 중단되었다가 그런 피의암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압류 집행보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집행이 끝이 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손실수요는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이 판례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체납압류도 똑같게 돼요. 채권압류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법인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법인의 경우에요. 중소기업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때는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택을 한 경우죠. 그때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것을 인도받고 그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대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직원이 병인 경우에는 법원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법인은 중소기업 해당되는 법인이어야 돼요. 여기서 직원은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라면은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법인 특례상 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거로 최초로 판시한 부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거. 대표이사도 아니고 사내이사도 등기된 사람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직원으로 표시한다는 겁니다. (88번은) 비상장 전자등록 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 가격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들은 매각명령 해가지고 매각 실시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이거는 채권의 특별 현금화 되는 겁니다. 채권의 특별 현금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양도명령, 여기처럼 매각명령, 그 다음에 관리명령 세 가지가 주로 세 가지예요. 여기에 매각명령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8번은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따라서 상가번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을 받기 전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차용상당의 부당이득은 확립하지 않습니다.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경우요. 인데
임대차가 끝난 후에죠.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 끝난 후에도 상가분 임차인이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목적으로 점유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종류에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한 경우죠. 물론 이런 경우는 뭐가 없는 경우죠? 사용수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용수익을 하지 않고 단지 목적물을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요.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당연히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만 지급하면 돼요.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당한 부당이득을 지급하는 것을 부담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종전에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온대요. 예를 들어 종전 차임이 월 100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종전 차임은 월 100만 원. 그런데 현재 시가에 따른 차임은 현재 주변 시가 차임은 월 300이라는 겁니다. 이것 지급하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지급하는 뭐가 있는 겁니다. 89번 판례 담보제공자가 담보권자와 동의 없이 담보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요. 담보권자가 권리행사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면은 담보 취소에 도는 거로 보는 겁니다. 이게 125조 3항의 민소법이에요. 이때 최고를 받은 담보권자 권리장 범위가 담보공탁 중에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은 담보 취소 돈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가지평가 판결에 대한 강제평천을 위하여 공탁과 담보는 정도로 인해서 채권자 생길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고 정지사는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정지로 인한 그런 채권자의 손해 이것만 담보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채권자는 그런 정도로 인한 손해랑 청구권에서만 질권과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 채권까지 담보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인도와 그 인도시까지의 차임상내액을 지불한 가지평가 판결에 대한 정지를 위해서 담보공탁하는 경우에는 토지 인도시행에 지불한 손해는 반대사정에 관한 집행정지가 효력을 갖는 게 발생한 차임상당 손해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손해로 인한 정지로 인한 손해가 돼요. 그 경우 차임상당 손해배상권은 기본 채권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인도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 채무가 되는 겁니다. 종전판례는 건물인도의 종전판례 같은 판례가 있어요. 같은 시판례 건물인도 똑같습니다. 건물인도를 이거를 정지시키기 위한 담보예요. 건물인도예요. 그러면은 인도 완료일 시까지의 차임 건물인도하고 인도 완료 시까지의 그런 차임을 지간 판결입니다. 그 판결에 대한 정지를 된다면은 그 정지기간 동안 생기는 차임을 담보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판례가 돼요. 이거는 토지인도입니다. 똑같은 부분들이에요. 자, 90번 판례 이거는 꼭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금년에 꼭 출제될 겁니다. 작년에는 출제 안 됐어요. 판결루지 집행법 246조 1항 8호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이거를
압류 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법 시행령에는 여기 그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지금은 185만 원이에요. 여기 옛날이죠. 옛날에 지금은 185만 원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150만 원 했다가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18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유익 규정에 따라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자금융권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의 예금 합산액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느 한 계좌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금융권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의 예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액을 말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거, 채무자의 지담처리는 예금채권에 관해서 압류 수심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지담처리 금융을 상대로 해서 예금이 그런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한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을 정하면서 예금 반환을 건할 경우에는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관한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유익 규정에 정한 금액으로서 압류 금지한 이 사실을 예금주인 채무자가 이거를 증명해 줘야 돼요. 이증 책임 문제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게 증명하는 방법들이에요. 방법은 이제 채무자가 금융결정 등 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우리 금융결정 위에 들어가면은 자기 개인별 계좌 정보 통합조회 이거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역과 압류 및 출신 명령 대상이 된 각 예금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이거를 제출한 경우 제출했으면은 이거를 그런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 법연경 이거를 꼭 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판례 중요 판례예요. 크게 이제 세 가지 해야 돼요. 먼저 여기에 있는 개인별 잔액 현재 180만 원인데 그런 개인별 잔액이라는 것은 채무자 명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아니라 각 금융권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의 명의의 예금액을 합산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금액이 현재 185만 원 넘지 않는 사실, 이거는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질문이 4가지일 수 있죠. 4가지 또는 5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쪽, 네 번째 이거, 크게는 4가지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구실 판례는 이거는 청구 이유서와 관련된 판례 부분들인데 채권자 대위권의 문제들이에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래 재산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일전 급부행위를 하라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A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다만 금전 지급이나 또는 물건 인도의 경우요. 또는 말소생결자 이행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3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채권자에게도 급부스러운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행한 급부의 행 효과가 채무자에 지속되기 때문에 A적으로
이 세 가지는 A적으로 채권자가 재산 채무자에 대해서 직접 자기에게 급부의 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산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채권자가 이 권리를 대의 행사할 경우에는 채권자와 주주청구를 인정할 만한 A사유가 없기 때문에, A사유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돌아가 채권자는 지남태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되고 직접 자신에게 양도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만일 지남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은 채권이 바로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별도로 급부 수령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재산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려 하면은 그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득이 걸 수밖에 없어서 대의 행사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논거입니다. 이 판례도 출제 안 된 판례 중에 하나가 돼요. 이 판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민법에서 2차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암기가 돼요. 금전지급, 물건인도, 말소정지절차 이행입니다. 이 세 가지는 채권자에도 급부 수령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채권자가 행한 급부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A적으로 채권자가 재산권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 행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A가 돼요. 그러나 채권 양도는 직접 자기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후반 부분, 이게 민법 2차에서 써야 될 답안 중에 하나가 돼요. 93판례도 계약명의사와 관련된 판례 중 하나입니다. 자기 소유권을 점유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견디는 경우에 자기 소유권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소유 개시가 되는 점유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변동에 따라서 비로소 취득소유 개시가 되는 점유가 개시이기 때문에 취득 기간점은 소유권 변동일, 즉 소유권 등기가 격려된 날이 되는 겁니다. 이 기존 판례 부분들이고요. 자, 계약명의시사의 경우인데 한편 계약명의시사에서 명의시탁자는 소유자가 명의시탁 약정을 알은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인정권이 없습니다. 이런 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 보는 겁니다. 따라서 명의시탁자가 그 분할을 점유하고 있다면은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요, 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한이 인정되는 특별성이 없는 한 명의시탁자는 소유권 최대금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이 없이 그한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 권한을 점유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명의시탁자의 점유는 그런 소유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수용, 이게 깨지는 겁니다. 94번은 3번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질권 설정자의 채무에 대한 그저당권부 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 설정자에 대한 피해소득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뛰임으로써 질권자가 자기 피해소득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실제 버전을 볼 때 배당을 통해서 번일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이건 질권 설정자이지 질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답은 경영국정으로 매각 등이 잘못 배당되어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권의 경우에 누가 부당이득을 얻느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질권 설정자라고 그랬어요. 질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심은 질권자가 부당이득을 했다라고 본 겁니다. 이거를 대법원에서 그런 파기환송시킨 사건들이에요. 질권자가 아니라 질권 설정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러는 겁니다. 90원 판례 이거는 민법에서 출제 이루어졌어요. 공탁에서는 아직 출제가 안 된 겁니다. 이것도 공탁에서 아마 출제될 거예요. 경률처에서 채무자 교육할 잉여금을 공탁을 한 경우요. 순위적 기산점은 공탁일입니다. 우리 지폐공탁의 손실적 기산점 기산점은 공탁 예규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규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받을자에게 그런 지급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증명서 교부한 날로부터 지나게 돼요. 그러나 배당기일에서 불출석한 채권자나 불출석한 채무자, 물론 채무자에게는 잉여금이 있어야 돼. 잉여금. 이런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은 손실시효가 완성되는 겁니다. 1번은 법원은 경렬처에서 배당될 수 있는 각 채권자 채권에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 소유자가 지급해야 되는데, 만일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그런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런 배당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탁일로부터 10년이 있다고 했어요. 공탁일로부터 손실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겁니다. 한편 손실시효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는 권리 행사에 번일상 장애 사유, 예컨대 기한 미달이나 또는 조건물증기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타질상 장애 사유는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타질상 권리 침해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번일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처에서 채무에 대한 송달이 공주 송달 광고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과 이겨운 존재를 알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시효는 진행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사안이에요. 참조승선원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어요. 임의경매 개시결정. 여기에는 각종의 발송 송달의 특례가 있어요. 물론 전제 요건이 경매 신청 전에 채무자 소유자에게 경매 실행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한 확인서를 첨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만일 더 나아가서 주소가 불명의 경우에는 여기는 바로 공시 송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개시결정 송달이 있는데 성립되죠. 이 개시결정과 배당일 통지서가 이게 공시 송달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채무자가 배당일에 출석하지 않을 겁니다. 잉여금을 공탁을 했어요. 잉여금이 약 4천만 원짜리입니다. 2013년 1월 19일 공탁했습니다. 공탁. 그런데 그 후에 그런 상속인 주장하면서 2023년도 3월 24일 공탁금 출급을 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10년이면은 2023년도 1월 29일 날이 손실시 완성이에요. 아깝죠? 완성들이 약 2달 후에 왔다는 겁니다. 이때 법원이 손실시 완성으로 거부당 양자, 그래서 집행기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각당하는 겁니다. 집행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애석한 사람이죠? 애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국가는 뭐 했나니 겁니까? 국가는 너 이런 것들은 뭐 안내문 활성 어쩌고 그런 계절 같은 애기 만들어 놓고 일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나쁜 녀석들이에요. 국가적 그러죠. 법원이에요. 법원에서 이런 경우에 뭐 안내문 활성 어쩌고 뭐 이상한 애교 만들어 놓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은 그 개짓거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상속인에게 그 안내문 활성 시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상속인에게 그 안내문이 손달리면은 거기에는 손실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요. 공탁이유가 있죠. 공탁이유에서 그런 채무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린 경우, 안내문이 이게 송달리면은 거기에는 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한 번도 이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애교를 뭐더러 만들어 놔요? 아주 사기꾼들입니다. 법원놈들이 법원에서. 그래서 이번 정권 때 사법부도 확 뒤집어 놔야 돼요. 철저하게 적폐 사항들을 근절시키고 그 민주화된 국가에 걸맞는 사법민주화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주 개판들이에요. 손실시 완성돼 가지고 결국은 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겁니다. 국고 귀속돼 버렸어요. 90%는 유채권자가 90조의 사후에 이익응계에 해당하는 요건이에요. 요건의 경우에는 그런 유치권 신고 접수서 이후에 미각 결정했을 때까지 유치권의 취득과 존속 사실이라는 사실 이거를 법원에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유치권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유치권 후 취득과 존속에 관한 사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출제 안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표하시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97번 판례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될 판례 중 하나가 돼요. 민법 368조 1항에서 우리 동시배당을 할 경우에는 각
부등록 경미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 부등록 경미대가 의미예요. 의미는 외곽점에서 당해 부산이 부담할 경미비용과 선순위 채권뿐만 아니라 자 여기까지가 종전 판례입니다. 그런데 동순위 채권도예요. 채권의 안분할 금액까지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는 겁니다. 위반 368지랑은 동일 채권의 담보로 수기손의 저당권을 할정한 경우에 그를 동시 배당할 경우에는 각 부문의 경미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각 부동산의 경미대가란 일반적으로 당해분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합니다. 이런 기존에 있는 판례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출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게 새로 나온 판례예요. 공로 저당권 했던 게 전에 있죠. 가압류가 먼저 있고 후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와 저당권자는 서로 간에 평등배당, 안전비례, 평등배당을 얻습니다. 서로 동순위가 돼요. 이처럼 저당권자와 동순위로 배당받는 그런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외곽점에서 당해분이 부담할 경비비용과 선수채권은 아니라 동순위 채권에 안분되어야 될 금액까지 공제하는 잔액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 나온 판례 부분들이에요. 따라서 공동저작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 동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채권의 분담은 먼저 공동저작권자가 동순위로 배당받은 채권자가 존재하는 외곽점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잔액 금액을 공동저작권자의 피드모 채권과 동순위 채권에 비례하여 안돈을 한 다음 공동저작권자의 피드모 채권에 안보된 금액을 경매대가로 삼아서 다동사과 사이에서 각 경매대가에 안변하여 채권 분할 정황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판례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글씨 판례 일반적으로 법인은 대항력권 하나인 주민등록을 어쩔 수 없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주택을 임차하는 법인에게는 그런 대항력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때 임대인의 보증금 환원자물을 양수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환원해모는 환원재물은 주택 양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때 여기서 그 임대인이 보증금 환원을 양수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되죠. 그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하는 거죠? 면책채무 소유력은 발생을 하면은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임차인의 승낙은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묵시적 승낙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들 어떠한들 저런들 어떠한들 뭐 이런 식으로 또 판례 판결지네요.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우리 대항력을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대항력을 인정하는 법인은 A가 세 가지 있죠.
법인이 대항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A가 3가지예요. 중소기업법인 또는 토지공사나 또는 지방공사 이런 것들입니다. 98번 판례, 이것도 아직 철저히 안 된 판례가 돼요. 집행권인 통치형 판결에 반대 의행 또는 이행 적용은 집행 개시 요건이 되는 겁니다. 집행 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에서 이거를 주장 심리될 사항이 되는 겁니다. 사항이지. 그런 청구 이유에서 심리할 사항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시행 판결의 채무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유에서 채권자가 반대의 이행 또는 이행 지용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청구 이유로 내세울 수 없게 돼요. 그때는 집행이의 신청 이걸 하면 됩니다. 16조예요. 16조예요. 이거는 청구 이유 사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99번 판례 항고이호서 제출 기간인데요. 항고이호서 제출 기간 이거는 그냥 10일 이렇게 되어 있어. 10일이죠. 이건 불변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불변기간의 경우는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한 가지. 이거는 즉시 항고 재개기간이에요. 이거는 1주 후 불변기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불변기간이 되지만은 그러나 항고이호서 제출 기간 이거는 불변기간이 아닌 겁니다. 따라 이런 경우에는 추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항고인이 그런 챙길 수 없는 사유로 그런 항고이호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제출기간을 늘릴 수는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자,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의 차이점이에요. 불변기간은 신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 여기에는 부가기간은 정할 수가 있어요. 부가기간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원래 즉시항고 체계기간이 1주라고 그랬죠. 1주 기간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3일을 이렇게 부가기간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일주인데 그 기간에다가 100일 판례는 과거 양육비하는 판례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종전에는 과거 영역비는 손윤씨가 진행 여지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이 판례를 바꾸는 겁니다. 과거 영역비 손윤씨는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 진행하느냐? 성년이 되어가지고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입니다. 그때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종전 판례는 그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관해서는 손윤씨가 진행 여지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게 종전 판례가 돼요. 이 판례로 모두 폐기하는 겁니다. 102번 판례는 채권자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게 대상적 급부라는 것, 배상급부인 손해배상 청구는 그런 이행불능에 인한 전무배상 성질을 갖습니다. 이런 청구는 이거는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급부와 그 다음에 현재급부의
단서명합이 되는 겁니다. 따라 이런 경우는 대상급으로서 이행지출에 인한 전부상을 구하여 본래급부 이행과 함께 대상적급부 이행을 명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기초하여 본래급부 집행에 착수했지만은 그것이 불능이 되었어요. 본래급부를 집행에 착수했지만은 이게 즉 집행 불능이 되어서 대상청권이 발생하게 되면은 채권자는 본래급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집선고도 마찬가지가 돼요. 자, 본래급부와 함께 대상적급부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가집선고 판결에 의하여 본래급부에 관한 강제 집행을 이게 했지만은 이게 집행 불능이 이른 경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집행 불능 시점에서 대상적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대상적 청구가 이게 본래급부가 집행 불능인 사실, 이게 대상적 청구예요. 대상 청구에 어떤 요건이 되는 거죠? 집행의 개시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판례 중 하나가 돼요. 103호 판례는 그동안 여러 번 출제 이루어졌어요. 저런 건은 피담보 채권을 양수한 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죠. 이때 채무자가 채권 능력과 대항력권이 갖추지 않았죠 하면서 매각 결정에 적시한 걸 한 경우에는 이때 양수인은 이거를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 분기를 마치고 채권 양도와 대항력권을 갖추지 않더라도 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개시 결정을 할 때 이거를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그런 채권 연대와 대항력권을 갖추지 못한 사유를 들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또는 매각에 대한 적시한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채권자는 이때 채권 양도의 대항력권을 이때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종전에 이루어진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거 이 부분들이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는 가번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서권에서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청구서권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은 시효전율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서 가압류 청구금액에 채권의 원금만이 기대는 경우에요. 이때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나 지원하는 부대채권은 거기에 시효전율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원본 채권 이외에 여기 부대채권이죠. 부대하는 이자나 지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더라도 신청할 때 청구 금액을 기재할 때 그러나 원금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부대채권은 시효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직 출제가 안 된 판례 중에 하나가 돼요. 이것도 민법에서 금년에 출제될 겁니다. 105번은 상계업소 시효 경우에는 암조채권자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자에게도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압류 채무자뿐만 아니라 압류 채권자에도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06번 판례. 이것도 출제 안 된 최근 판례 중 하나입니다. 판결로지 집행법 248조 1항 제3채무자 공탁을 근정합니다. 공탁하고 사유신고하면은 이때 법원은 배당을 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조서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채권에 관하여 49조 이유 서류가 들린 경우에는 그때는 공탁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고요. 49조 이유 서류 관련된 채권자와 배당액은 공탁합니다. 그 후 공탁 사유가 소멸되면은 법원은 공탁지구하나 또는 추가 배당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을 상대로 해서 총비를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입신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수채권을 받아 이 채권의 배당이 공탁된 경우에는 강제입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면은 잠수채권은 효력을 상실해서 공탁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거를 증명해 가지고 공탁금을 찾아가는 겁니다. 한편 공탁 사유가 소멸하면은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이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변제 효력이 생기느냐 그 부분들이에요. 즉 따라서 결론 그 배당 절차에서 청구 이후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입행을 정지하러 명한 장치를 내린 채권은 특별 사정에 관한 강제입행을 허용한 판결이 선고된 시점이에요. 시점에 공제 배당으로 총당된 모인은 없어지는 겁니다. 강제입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 채권이 소멸되느냐라는 걸 되죠. 어느 시기 공탁 이후 어느 시점에서 그런 변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라는 것을 판시한 시점이에요. 강제입행을 허용하는 판결 내용이 선고된 시점입니다. 107번 판례 청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집행권한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런데 1심 판결이 공직선언법으로 송달되어서 그게 확정된 후에 추원항소가 제기돼 가지고 상도심에서 그런 추원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1심 판결 선고 후에 사정으로서 판결로서 소송 종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로써 1심 판결의 형적 확정력은 깨지는 겁니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유한 집행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청구 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108번 판례는 가담법에서 담보 가등기 끝나는 경우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내각대금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그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최초로 판시한 부분들이에요. 채권 신고 최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상당 방법을 하면 돼요. 상당 방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규칙 8조 1항인데 채권 신고 최고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가등기 끝나면 채권 신고는 집행 절차가 최고인데 그 방법은 가담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뒀지 않아요. 그러면 채권 먼저 채권 신고 최고도 그냥 상당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무에는 그냥 최고서를 이거를 송달시키는 방법을 한다고 그랬어요. 백급안은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을 받아 대항력을 취득했지만은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는 대항력을 쓰린다고 그랬죠.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 대항력이 상실된 후에 임차권 등기를 넣은 경우는 대항력이 소급하여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이때 등기 마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대항력권은 취득요건뿐만 아니라 대항력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존속은 어느 때까지 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판례가 배당 유고 종기까지예요. 배당 유고 종기까지는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일단 대항력을 취득했지만은 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은 대항력은 그때 없어집니다. 한편 임차권 등기명령이죠. 임차권 등기명령 경우에요. 이때 대항력과 부당요건은 원칙은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때가 되는 겁니다. 더러 임차인이 대항력 상실 이후에 그 임차권 등기를 맡아 하더라도 이는 소급하여 회복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그때부터 그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임차인이 잘못했죠.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마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먼저 빠져나오고 먼저 주택이죠. 이사를 하고 그 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던 경우입니다. 그때는 대항력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판례는 이거는 민소법의 125조 민소법 125조와 관련된 판례 중 하나예요. 이게 담보 취소하면 됩니다. 자,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 흐름을 명하는 가대판결에 대한 정지를 위한 담보부터 경우에는 이때 이 정지 기간 동안 생기는 지연 흐려금 이거는 정지 기간 동안 생기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범위가 돼요.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을 때까지의 그런 지연 흐름을 명한 이 판결의 정지를 위해서 담보를 토한 경우에는 이 가집행위 지연의 손해에는 반전에서는 집행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단위에 발생한 지연 흐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이때 그 지연 흐름 상당은 기본 채권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정지를 위한 담보목탁금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겁니다. 따라 이 판결 부분들은 여기 피담보 채권의 발생 서명이 된다고 그랬죠. 피담보 채권의 발생 서명이 됩니다. 따라서 민소법 125조 3항의 권리행사 취급받은 채권자가 이 판결을 제출하면 그때는 권리행사를 한 거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한 담보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의뢰대에서 대여금 청구서를 제기했다 할게요. 자,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그 다음에 언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그런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을이 이에 대해서 항소 제기했어요. 여기하고 여기다가 강제입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담보 적용 명령이 나왔을 겁니다. 이거를 이행하게 되면은 그때는 강제입행의 정지 결정을 내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을이 이렇게 일정 금액들을 공탁을 해놨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3천만원 공탁했다라고 할게요. 3천만원 그러면은 1억이죠? 3천이 넘었나요? 여기 1천만원 공탁했다. 1천만원 공탁했다. 1천만원 그러면은 이 공탁금은 정지기간 생기에는 이거를 담보하는 겁니다. 정지기간 생기는 이거를 담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을이 항소적이었는데 항소에서 을이 패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을이 이렇게 갑을 피고로 해가지고 권리행사 취고를 하는 겁니다. 취고할 때요. 취고 경우에는 이 판결을 이렇게 여기 제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갑이 권리 행사를 한 거로 보는 겁니다. 그건 권리불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리 행사하면은 당연히 담보처리 결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125조 관련된 판례 중에 하나예요. 이 판례도 담보공탁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것도 유력한 판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 이외의 판례들은 새로운 판례들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눈에 띌 만한 판례들은 현재는 없어요. 여기까지가 최근 판례 부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호 나오는 판례 있으면은 제가 민지사 자료실에 이거를 그대로 올려줄 겁니다. 이 판례까지 보시고 그 이후 판례들은 민지사 자료실에 올릴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 가지고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추가된 판례 있는지 그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집행법 최근 판례 특강은 이걸로 어떻게 들어가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